다윗과 골리앗 세 번째 시간,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꼭 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강자에게도 이기는 약자의 전술이 있는데, 그것은 약자가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강자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칼이나 창이 아닌 돌멩이로 물리친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도 혁신, 또 언더독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혁신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초대교회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졌던, 새 일을 행했던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혁신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로 혁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약함에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3번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약함이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가진 약함에서 비롯됐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단의 가시 같은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공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자기계발서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혹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증명된 것을 다시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왜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원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독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난독증과 성공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걸 말해요. 난독증이 있으면 무엇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읽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리로 나온 것을 받아 적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문장을 읽을 때 앞에 문장부터 읽어 나가다가 뒤에 이 단어까지 가게 되면 문장의 맨 처음에 말했던 단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이 글을 읽기가 어려운 게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난독증이 있으면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학과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글로 이루어진 시험 문제를 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자녀들이 난독증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정말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런던 시티 대학교의 줄리 로건이라고 하는 박사가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혁신가의 3분의 1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해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난독증,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을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책에 보면
할리우드의 최고의 프로듀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가장 힘있는 은행가, 그리고 미국 최고의 법정 변호사, 어떻게 글을 못 읽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책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인데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가가 되려면 책을 읽을 수 없는 난독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해요. 난독증이 있어야 혁신가가 될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궤변 같은데 통계로 나타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확률로 정말 위대한 인물들 중에 3분의 1이 난독증을 갖고 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과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의 3분의 1이 그 학습 방법을 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들이 아마 다 따라 할 거예요. 그 방법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책을 못 읽어야 된다, 그럼 이건 좀 곤란한 문제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도, 훌륭한 인물이 되는 방법이라도 우리 아이가 책을 못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난독증이 아니라면 혹시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마빈 아이젠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기업가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분석하면서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곧 연구를 넓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리고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서 반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 위인들, 이 백과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라도 반 페이지 정도 차지하는 건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반 페이지라 그러면 이 백과사전들이 보통 한 페이지가 2줄씩 돼 있어서 4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라 그러면 이 한 줄, 그 전체 이 우리가 보는 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단한 위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위인들,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모든 종류의 외국어 도서를 읽습니다. 외국어 위인전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의회 도서관과 뉴욕시에 있는 계보학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이 마빈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573명의 아주 걸출한 위인들, 그 위인들을 조사한 결과 4분의 1은 10살이 되기 전에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을 잃었습니다. 또 34.5%는 15살이 되기 전에, 또 45%는 20살 이전에 적어도 한 명의 부모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인들이 부모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이젠슈타트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역사학자인 루실 이레몽고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 총리에 대한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리들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그 총리들 가운데 67%가 15 이전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 사이에서도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총 44명의 대통령 가운데서 12명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들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대하게 키울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들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역경이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역경에는 바람직한 역경과 부정적인 역경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역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경 중에는 바람직한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다 맞히시면 사실 이런 걸 미리 가르쳐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 문제를 다 맞추시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예. 실제로 조사하는 그런 문항이에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010원입니다. 1,010원이에요. 그러면 야구 방망이가 공보다 1,000원이 더 비싸지려면 공은 얼마여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5대의 기계가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0개의 기계가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몇 분이 걸릴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잎들이 막 떠 있습니다. 수련 여러분 아시죠? 연꽃 피는 수련. 그런데 이 매일 수련잎들이 2배씩 자라납니다. 2배씩 호수를 덮어가요. 그런데 수련잎들이 호수 전체를 덮는 데는 48일이 걸린답니다. 48일. 그러면 호수의 절반을 덮기까지는 며칠이 걸릴까요? 자, 여기 3개의 질문인데 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원입니다.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이 합쳐서 1,010원이라 그랬으니까 둘 사이에 1,000원 차이가 나려면 공은 5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5원과 5원, 그래서 1,000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통 많이 틀리는 경우가 10원이라고 대답해서 많이 틀리겠어요. 두 번째로는 5대의 기계가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이 걸리니까 1개의 기계가 1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5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기계가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도 1개당 하나씩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도 5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 전체를 덮는 데는 48일이 걸리니까 절반을 덮는 데는 47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2배씩 자라나기 때문에 47일 만에 절반을 덮고 그 다음 날은 2배인 전체를 덮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걸 48로 나눠 갖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으면 분명히 틀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IQ 지능 검사용 CRT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3가지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는 말콤 글래드웰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수련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에서 대부분 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학생들의 두뇌 수준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는 MIT 공대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이 IQ가 높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평균 점수가 2.18점이었습니다. 2.18점. 그러니까 3개 문제 중에서 평균 2.18 문제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의 평균은 몇 점이나 될까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절반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1.43점을 받았대요. 이 CRT 검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대답하면 그 1,000원 차이니까 공은 10원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검사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몇 년 전에 심리학자인 애덤 알터라고 하는 사람과 데니얼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두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시험해 봤습니다. 사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대학생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을 나눠서 두 집단에게 시험을 하는데 이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3문제를 다른 학교에 낸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1.9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MIT 학생들보다 2.14점보다는 좀 낮고 하버드 학생들 1.45점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프린스턴 학생들이 좀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의 문제를 낼 때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검사의 문제지를 정말 읽기 힘들게 만든 거예요. 글씨를 아주 흐리게 인쇄하고 아주 작게 글씨를 인쇄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폰트로 이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궁금하시죠? 평균 점수가 2.45점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높은 점수냐면
MIT 학생들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일반적으로는 1.9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문제를 읽기 어렵게 만들었더니 2.45점이라고 하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보상학습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교육학적으로는 보상학습 이론,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데, 문제를 읽기 어렵게 만들면, 이 문제 자체를 읽기 어렵게 만들면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읽기 어렵게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좋은 결과,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난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정말 필요해서 배운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운 것은 쉽게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쉽게 배우게 된 것보다 필연적으로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의 물맷돌이 정말 백발백중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나 필요해서 배웠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못났던 그 말제, 아버지조차도 포기했던 들의 양치기로 버려졌던 유약한 소년이 험악한 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연습했던 바로 그 물매가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인물은 게리 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벌써 계실 것 같아요. 이 게리 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독증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요즘은 얼마나 글씨를 잘 읽습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글씨도 잘 읽어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글씨도 잘 읽습니다. 그런데 이 게리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를 못 읽어서 낙제를 했습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4학년 때는 학습이 너무 부진해서 선생님이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아이가 학습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이 게리콘의 부모가 뭔가 이 아이를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게 있을까 해서 학교를 계속 옮겨 다녔대요. 이 학교 저 학교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좀 뭐 외국인 학교도 보내보고 대안 학교도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지독한 난독증을 앓고 있어서 엄마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게리콘의 엄마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게리콘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가 살면서 본 그 누구보다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죠. 책도 못 읽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죠. 22살 때 가한신이 전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알루미늄 창틀, 우리 알루미늄 셰시라고 하잖아요. 그 알루미늄 셰시 창틀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직전에 월스트리트 근처에 이제 알루미늄 창틀을 팔러 출장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 평소에 증권 거래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게리콘이 월스트리트의 이곳저곳을 막 구경하고 다니는데 대부분 다 보안구역이에요. 철저한 보안구역이라 들어갈 수조차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 거래가 딱 마감됐는데 정말 좋은 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어떤 한 신사가 전화를 하면서 막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지금 공항으로 가야 돼. 늦었어. 내가 지금 이제 이 공항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이러면서 막 급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타는데 게리콘이 잽싸게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탁 탑니다. 그러면서 공항으로 가실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럼 택시에 좀 같이 타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보니까 허름하잖아요.
이거 택시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신사가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게리코는 공항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무작정 따라간 겁니다. 그 택시 안에서 금요일 오후에 그 교통체증이 심한 속에서 1시간 이상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에는 아주 대형 증권사의 임원이었대요. 이 사람이 대형 증권사의 임원이었는데 바로 그 주에 이 회사가 옵션 매매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둘이 막 나누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게리코는 옵션이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임원도 이 옵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지금 그거에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게리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가게 됐다는 거죠. 저도 잘 몰라서 옵션이 뭔가 찾아봤더니 옵션 거래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좀 해박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옵션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다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뭔지 대화를 한 거예요. 게리콘이 글은 못 읽지만 듣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옵션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열흘 뒤에 그 회사에 게리콘이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독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학습조차 불가능했던 알루미늄 창틀을 팔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지, 지혜, 그리고 용감함, 그의 용기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회사의 옵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계 최고의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이 게리콘이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인데요.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히. 이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히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어머니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못해요. 어머니가 헝가리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아파트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를 그냥 이 어린 에밀을 그냥 집에다 방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구걸하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녔고요.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도둑질까지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멋있게 가운을 차려입고 이 회진을 도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야 에밀아 너 의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과 25달러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회관에서 서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그걸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고난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고난이 다시 시작됩니다. 당시에 의대생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경이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연줄이 없으니까 가장 어려운 병동에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병동이 어디냐면 소아백혈병 병동이었대요. 왜냐하면 소아백혈병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였는데 1살 혹은 2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열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열병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장기의 모든 곳이 다 파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피를 쏟는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이 병원에 온 아이들의 90% 이상이 한 달 안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피를 토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를 찾는 건 고사하고 그 피를 쏟는 것, 출혈을 멈추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빨리 나가려고 막 자기 있는 모든 배경 연줄을 다 사용해서 거기를 탈출하기 급급했던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병동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너무 끔찍하니까요. 그런데 이 에밀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하는 사명감,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포기를 모르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혈소판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혈소판이 없으니까 이게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암연구소에서 그에게 이 아이들에게 수혈할 혈액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수혈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의 작은 학교 출신이고 배경이 전혀 없었던 그를 하버드 출신의 의사들이 매번 방해하고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고 힘들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들로부터, 아는 지인들로부터 수혈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좀 이걸 해주면 좋은데, 국립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에밀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아름아름해서 수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백혈병에 걸렸던 어떤 한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다 부탁하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와서 수혈을 해줘서 그 병동의 아이들에게 수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혈을 해도 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남의 피에서 혈소판을 받아서 출혈을 멈춰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혈소판이 들어갔는데도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 의료기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철 바늘, 고무 튜브, 유리병을 사용했었는데 유리병에서부터 혈소판이 병에 달라붙고 고무 튜브에 달라붙고 강철 바늘에 달라붙어서 혈소판 자체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실리콘 바늘, 플라스틱 주머니, 이것들로 아이들에게 혈소판을 수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바늘 아시죠? 실리콘 바늘,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 줄하고 플라스틱 비닐 주머니로 쓰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 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다 실리콘 바늘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혈액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에밀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냄으로써 아이들의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출혈로 사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여러 개의 항암약들을 섞어서 치료하는 칵테일 요법을 고안해냅니다. 요즘은 사실 항암제 칵테일 요법이 아주 대중적인 거거든요. 대부분 다 약들을 섞어서 씁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시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암제들이 다 맹독이기 때문에 이 맹독들을 섞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밀이 이 칵테일 요법을 쓴다고 하니까 또 많은 의사들이 막 맹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편견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결국 1965년에 그가 급성 백혈병에 대한 화학요법의 발전과 전망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발표로 인해서 오늘날 이 유형의 암의 치료율이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들이 90% 이상이 죽었는데 이제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용기와 노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어린아이들의 수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금융회사의 회장인 게리 콘, 항암 화학요법의 아버지인 에밀 제이 프레일레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현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보다 약자였다는 거예요. 난독증 환자였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일찍이 여인 불우한 고아였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장애와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처음에 우리가 바람직한 역경과 부정적인 역경이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역경인데 누군가에게는 바람직한 역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역경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역경을 디딤돌 삼아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역경에 넘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갈림돌이 생기게 되었을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 걸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비결은 용기입니다.
용기. 역경을 만나서 물러선 사람들은 다 실패했고, 역경을 만났어도 용기를 가지고 그 역경에 맞선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경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여기에 2차 대전의 그 런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국 정부가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일이 런던의 대대적인 폭격, 공습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 첩보를 얻게 돼요. 영국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60만 명이 사망하고 120만 명이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황 상태에 이 도시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정신병원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병동들을 많이 지어서 이 런던의 공황장애, 공황 상태가 올 때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런던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독일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막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런던의 시민들이 그저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고,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골목에서 뛰어놉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심지어 하늘에서 비행기가 떠서 공습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하늘조차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황 상태에 빠져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던 병원들을 전부 다 군사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인 J.K. 맥커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오히려 폭탄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기쁨에 공습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대공습을 감행함으로써 영국인들이 막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용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공습을 감행했던 건데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던 겁니다. 오히려 대공습 때문에 영국인들이 더 용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지 않는 편이 전세에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난독증이 온다거나 고아가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우리를 폭격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이나 불행이나 장애나 어려움들, 환난들이 우리를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용기를 통해서, 그 용기로 인해서 얻어진 혁신들과 창의적인 생각들, 정신들이 이 세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건 성경의 정신인데, 이게 바로 성경의 진짜 정신인데. 시편 119편 71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 역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 역경이 있는 것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는 역경을 이긴 사람, 고난을 넘어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좌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혁신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에 우리가 맞서면 우리는 이 고난의 맞섬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일들, 혁신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혁신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패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맞서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사람들을 필요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지금 정말 위기를 맞은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계속 위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위기에 있었잖아요. 점점 교인들은 줄어들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사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시련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더 정금 같은 교회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기회가 될까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모든 놀라운 일은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빛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독 중은 성공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글씨 못 읽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글씨를 읽게 되겠습니까? 고아였던 그 어린 시절의 불우함이 성공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고 교회들을 세웠어도 사도 바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놀라운 승리를 일궈냅니다. 골리앗에게 맞서서 전혀 새롭고 다른 혁신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히 맞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가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이미 너에게 주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우리가 맞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고난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네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봐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 또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고난에 맞섭시다. 용기를 냅시다. 고난에 맞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고난에 맞서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세계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